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운연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농축산업 또 수산업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말라가는 밭을 보면서 속도 타들어간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폭염에 가뭄까지 더해지면서 북한도 요즘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박철영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보름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뭄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적어서 일부 지역들에서 농작물들이 가물 피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했고요. 콩밭이 마르고 벼의 생육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온도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이때 가물 피해를 받으면은 이삭당할 수가 줄어들고 벼알이 크기가 작아지고 쭉정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도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북한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계시설이 부족한 데다 전력 부족으로 양수기 가동도 제대로 못해 북한은 심한 가뭄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1mm로서 매우 적었는데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가장 적은 것으로 됩니다. 7월 들어 내린 비의 양은 예년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을 시인하기도 했었는데 이 가뭄 피해가 커지면 올해 상황 더 힘들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인지 북한 방송은 요즘 연일 가뭄 피해를 막자는 특집물을 내보내고 있고요. 비가 오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는 애써 심어갖고 온 곡식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일반 주민은 물론 학생까지 총동원돼 새벽과 저녁에 물을 대고 이른 아침부터 당내이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피해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시부터 그다음에 야간까지 분수한단 말입니다. 밤새껏. 호수 끝에 플라스틱 물병이 달려있네요. 네, 생수병 뚜껑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물을 멀리 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물을 주기 어려운 곳은 풀로 흙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기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경사지 밭에는 풀들을 다 뜯어서 지면을 씌워줘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과연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북한 매체에서는 가뭄이 심해도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며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모두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할 때 하늘도 이긴다는 확고한 의지를 안고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 곳곳에서 지하수 시설을 보수하고 물길을 정리하는 공사도 벌이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 기상당국은 당분간 고온과 가뭄이 지속될 거라고 예보했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이른바 노병대회도 열고 대규모 무도회도 개최했다고 하던데요. 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노병대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노병들을 한껏 치켜 세우면서 변화하는 정세나 위협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정신을 무장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 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함을 과시했고요. 원로 간부들과 마주 앉아 손을 맞잡거나 고개 숙여 대화하는 등 예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국경 봉쇄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난해와는 달리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이 노병대회도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다른 행사도 다양하게 연 것 같아요. 만세! 네, 축포를 터뜨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우렁찬 만세 환호성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평양체육관 광장 등 곳곳에서 청년들의 대규모 무도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무도회장들에는 청년들의 환희와 낭만이 차고 넘쳤습니다. 각지에서 공연도 열렸습니다. 신의주 역전 광장에서는 평안북도 예술 선전대 배우들의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경제난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되는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연 이유는 뭘까요?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해로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건 국가를 위한 노병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결속을 다지고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북중 위탑을 찾아서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군요. 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위탑을 직접 찾아 헌화한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북한이 힘들 때 중국이 피로써 지원했다며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 친선은 공동의 위협을 위한 한 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여 전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리병철도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참배했는데요. 북한 매체도 박정천 총참모장이나 다른 군 인사들에 앞서 리병철을 호명하면서 그가 근신 기간을 거쳐 다시 군서열 1위로 복귀했을 거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작년 6월 끊어졌던 남북통신선이 전격 복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네, 그랬었구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하는 여러 다양한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북한이 다시 남북 소통에 나선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전후해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와 남북 군당국을 잇는 서해지구 통신선.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환입니다. 이쪽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정상 복구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끊은 지 1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북한이 왜 지금 통신선을 복구하고 나선 건지, 그리고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7달 전 올해 초로 되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States of America,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월 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강경에는 강경으로, 온건에는 온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전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곧바로 대북 문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상적인 한미 합동훈련을 이유로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급기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고난의 행군을 다시 꺼내들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빗장을 걸어 잠그던 북한.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의 입장은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변화를 보입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었습니다. 5월 미국이 북한과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대북 정책을 발표하고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계승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건 물론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대북 특사 임명까지 발표한 뒤였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그 존중, 그 계승 입장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 바이든 정부의 지지 입장도 확인이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요. 북한이 오랜 단절을 풀고 남북 간의 통신선 복원에 호응하고 나온 배경에는 무엇보다 남북 정상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몇 차례나 친서를 주고받았는지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전과 후에 의미 있는 정상 간의 친서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전환한 배경에도 우리 정부를 통해 전달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친서 교환을 통해서 그런 정세 관리 이것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역시도 북미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 남쪽의 적극적 설득을 더 활용하는. 북한으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재해성 폭염으로 인한 식량난 등 악재가 계속되자 미국을 설득해낸 한국 정부의 역량을 믿고 남북 관계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식량난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임기 말에 접어든 한국 정부의 정치 상황도 결단을 앞당긴 요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국면이 되면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나 한반도 현안 문제가 상당 부분 그 뒷순위로 이제 밀리거나 또는 남북 관계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략적인 굉장히 프레임들이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통신선 재개 조치에 대해 남북은 상호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개선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면 또는 비대면 고위급 대화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까지 이어간다는 보관이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반도의 해빙 무드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통신선 복원이 남북 대화 쪽에 강력한 신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미 간의 협의를 토대로 대북 설득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강력한 코로나 봉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 본격적인 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올여름 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피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네, 폭염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특히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요. 북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유엔에 이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보고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어서 농업과 축산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네. 올해처럼 봄기온이 이상하게 저온이고 비만이 오다가 여름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폭염이 들이닥치고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식량을 해결하는 농업 부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인 봉쇄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소소하게 국경 교역을 하던 부분도 다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음 이제 가을, 겨울 그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북한의 농사 문제,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재해성 기후가 연이어 들이닥쳐서 정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큰 물 대비를 강조했잖아요. 물도랑 치고 물을 빼는 것에 집중했는데 폭염이 닥쳐버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네, 꼭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그냥 너네 그냥 잡아 놓으면 이제 폭염 때문에 물이 따가워서 이제 그 벼들이 데이거든요. 네. 일정 정도 기온 조절해야 되고 물 높이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에서 뭐 대동강이나 이런 청천강 이런 데서 집中물을 퍼다가 쓰는 지역은 그런 데로 괜찮은데
평양강계에 쓰는 이제 연풍어에서부터 몇십 리씩 내려와서 쓰는 평안도, 문덕, 숙천, 안주 아마 이런 지역은 죽어날 겁니다. 이 더운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생하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마 이제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농장들에서는 물온천 확보 사업을 적극 앞세워야 합니다. 쫄장과 굴포, 우물을 비롯해서 가능한 것 크고 작은 물온천들을 빠짐없이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졸장과 굴포, 우물, 물 원천을 빠짐없이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 쫄장이라는 건 그 땅에다가 관을 박아가지고 그 물이 있는 그 깊이까지 이 관을 박아서 물이 나오면 이제 그 양수기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퍼내는 게 쫄장이고요. 네. 굴포는 이제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지하수가 그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이제 허수처럼 약간 저수지처럼 이제 파놓는 게 굴포입니다. 그래서 쫄장하고 굴포는 이제 지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이 이제 차고 시원해요. 그래서 네. 그것도 활용하려면 이 전기가 있어야 돼요. 양수기. 네, 전기 문제도 같이 풀려야 되고 이래저래 이제 이번 더위에 농사가 엄청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네, 물관리공은 진짜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을 빼느라 또 폭염에는 또 물을 대느라 정말 쉴 틈이 없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래저래 물관리공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물 대느라 빼느라 이제 고생은 하지만 완전하게 해결하는 건 좀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식량은 자급자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땅덩어리가 작고 그리고 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식량을 편안하게 그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또 초봄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아무래도 올 농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 북한 정부도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절박한 사업이라는데 그럼 만약에 물 확보를 못하면 뭐 북한 공무원들, 뭐 담당자들 어떻게 됩니까?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 앉아 있다가 이제 먼 데서 차 오면 위에서 간부 내려오니까 올리뛰고 내리뛰고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해결 못해도 그냥 이제 열심히 했다는 거 봐서 조금 이제 용서는 되는데 엄청나게 혼납니다. 근데 큰 물도 걱정이기도 하고 또 폭염도 만만치 않은 또 걱정거리인데요. 그렇죠. 네. 농작물 병해충 문제도 북한으로서는 골치라고 합니다. 고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벼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잖아요. 덥다고 뭐 문제가 생기나요? 벼도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은데 이제 35도, 6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안 좋고요. 지금처럼 더우면 지금이 이제 벼가 수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정률이 떨어져서 쭉정이가 많이 생깁니다. 쭉정이 많이 생기고 잎 마르는 병 생겨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피해를 받으면 수정률 같은 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수확고가 거의 뭐 50% 이상 감소하는 이런 피해까지도 오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수정률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잎 마르는 병 같은 거 이런 거 생기면 얘네가 이제 전염되거든요. 그 전체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그 병이 생겨서 뭐 도열병이라든지 이게 처음엔 입이 마르다가 나중엔 이사까지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퍼져나가지 않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관리 잘해주고 그러면 뭐 그래도 안 되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뭐 쌀농사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수농가 피해도 굉장히 맞습니다. 크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굉장히 환경도 좋고 이런 상황에도 그러면 북한 같은 곳에서는 어쩌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농업뿐 아니라 축산도 문제죠. 예, 가축은 또 이제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온도 조절하는 능력이 그렇게 이제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94년도 폭염 때 이제 청진닭 공장 서조 책임자를 했는데 네. 그때 닭들이 엄청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뭐 그냥 좀 그늘에도 찾아 들어가고 찬물도 마시고 뭐 하는데 얘네는 밖에 풀어놓으면 그 이제 평안도 이런 지역은 소가 밖에서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들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네. 농업 용수 확보도 그렇고요. 축사 관리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게 전력 공급 아니겠습니까? 전력 문제가 사실 북한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수력 발전도 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비는 안 오고 폭염이 이제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호수나 이런 데 물이 이제 많이 말라서 발전소가 이제 수력 발전에 이제 많이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요.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하나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참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농업도 그렇고요, 건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좀 기계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북한 방송을 보면 중간중간에 좀 땡볕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땡볕에 어떻게 일을 할까 싶은데 휴식 시간 따로 보장이 돼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뭐 2시 또는 2시 반까지 이렇게 조금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주는 방법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하고 낮 시간에는 외부 활동보다 약간 안에서 하는 소롱소롱한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간에 그냥 노세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얼마 전에는 평양 산림집 건설장이나 인민경제 각 단위에서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작업을 정지한다. 내부 작업만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만장공사를 비롯한 작업을 11시부터 16시까지 일체 중지시키며 2시간의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는 게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폭염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유연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냥 알아서 자기네가 알아서 조금 일찍 끝내고 늦게 나오고 낮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에서 시간까지 딱 정해주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뭐 농장이라든가 그 야외에서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좀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예, 되게 많습니다. 이런 폭염에 사실 거기다 가서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에 반사되는 열이 또 올라오거든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 쓰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남은 다행이고. 우리가 보통 더위 먹었다, 일사병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사병하고 뭐 열사병도 또 있고 그렇잖아요. 일사병은 체온이 오르지는 않아요. 심장이 부담이 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비슷하지만 일사병은 체온 자체는 오르지 않고 열사병은 체온까지 올라요. 고열이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위험도와는 훨씬 더 가깝죠. 네, 대북 제재에 코로나19에 또 올여름은 폭염까지. 맞아요. 북한 주민들 요즘 정말 힘들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한국의 농촌에 제가 나가보니까 풍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집에나 쳐놓고 아이스박스 가지고 나가고 거기다가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이게 막걸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일도 가지고 나와서 시원하게 이제 먹으면서 더위를 이제 쫓아내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못해도 뭐 최소한 기계라도 좀 동원이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가져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력갱생 강고분투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구호예요. 아무리 뭐가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자체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나가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그냥 구호만 외친 데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북한 정권 당국자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솔직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기탄 없이 좀 내놓고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국 내 국민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이 폭염에는 손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후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이 찌는 듯한 더위도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네, 남은 여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7월 27일은 3년여간 이어지던 한국 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날은 참전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전쟁 당시 부산에는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유엔군 전사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이기도 한데요. 올해 70년을 맞은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었던 지난 27일 오전 10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유엔 깃발 아래 있는 묘역 앞에서 헌화와 참배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물 전경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도 또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도 70년 세월 앞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연락이 안 되고 또 있다 해도 이제 고단에 오래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현재 기억이 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군 전사자들의 안장을 위해 전투지로부터 비교적 멀고 유해의 본국 이송이 용이해 이곳 부산에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유엔 기념 묘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이자 불가침권이 명시된 성지로서 22개 참전국 4만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 중 현재는 11개국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고 20년 전부터는 유엔 기념공원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신 분들을 이제 안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 이제 그 전쟁의 참화를 여기서 보면서 그 평화와 자유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또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90% 정도인 최대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유해 대부분을 본국으로 이송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886명이 안장돼 있는 영국. 그 다음으로 462명의 영웅이 잠들어 있는 터키. 그리고 380명의 캐나다와 281명의 호주. 참전국별로 마련된 각 묘역엔 기념비와 해당 나라의 국기가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일부는 추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합장되기도 했습니다. UNCC는 1m 10cm 깊이로 안장돼 있고 부인들은 화장한 죄를 그 용기에 넣어서 여기 한 60cm 깊이로 여기에 모셔놨어요. 남편 위에다. 그런 분들이 한 10분이 합장묘가 있습니다. 4만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 전원의 이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추모 명비와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했다는 추모관. 추모관 옆 기념관에선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최초로 사용했다는 유엔기를 볼 수 있고 공원 녹지와 묘역의 경계 구간에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의미를 함축시켜 만들었다는 기다란 수로는 안장된 전사자 중 최연소였던 17세 호주 병사의 성을 딴 이름으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여기 많이 놀러 다녔고요. 제가 어릴 때는 붕어 말고 그냥 개구리나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유엔 기념공원 옆 언덕배기에 7년 전 들어선 유엔 평화 기념관. 전쟁 참전국들의 군복과 무기들, 감사함의 의미로 제작됐던 기념 우표와 메달 등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물품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그중 커다란 지도 하나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22개 참전국에다 일본, 베트남, 바티칸처럼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까지 더하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공산 국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 세계에 해당된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회색깔 중에서 아프리카 제외, 그리고 유럽 중에서 그 당시에 참전할 수 없었던 소련과 관련됐던 나라들 제외, 그리고 중국 이쪽 제외 하고 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참전을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3개국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버티는 힘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이 참전국가, 참전 군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이곳에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사진전도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얼굴색, 옷차림이 다 제각각인 이제는 90살 넘은 노인들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모두의 얼굴 표정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수호, 평화수호, 이러한 가치,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그분들의 행동, 실천, 이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공간.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 그곳에 세워지며 긴 세월 전쟁에 희생됐던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의 혼을 위로했던 그 특별한 공간. 유엔 묘지, 유엔 기념공원이 이곳에 들어선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7번이나 바뀌었지만 참전 용사들의 넋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스티커? 허리띠? 밴드? 스카치 테이프요. 북한말 붙임띠는 스카치 테이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을 보면 공인한 붙임띠를 떼고 지암 뚜껑을 제껴 놓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와, 신기하다. 오! 스카치 테이프의 특징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단어 같아요. 도쿄올림픽이 이번 주 다음 주로 지금 한창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 또 폭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투혼을 펼치는 선수들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네, 선수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통일전망대 다음 주는 올림픽 중계로 한 주 쉬고요. 8월 둘째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